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B-로 강등했습니다. 그리스가 이번 주 구제금융에서 졸업하면서도 재무적 안정을 유지할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20분경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습니다. 당국은 무력 시위 가능성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일요일 밤에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황 말씀드리고 2부에는 이제 종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도 이제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오늘도 먼저 시황을 책임지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웰스 에셋의 명성욱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최강천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분들과 이제 나눠야 될, 오늘 어떤 내용의 시황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먼저, 정윤석 캐스터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캐스터 나오시죠?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과연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칠지 먼저 대외적으로는 그리스가 자금 조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이번 주 그리스발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내부적으로는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에 악몽이 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다시금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켰습니다. 과연 이 이슈들이 이번 주 우리 증시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예, 지금 뭐 정윤석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지난주 이제 후반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미국 증시의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오후장을 좀 약하게 한 원인이 됐고요.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11일 날, 12일 날 좀 뭐 유럽 쪽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죠. 유럽 재무장관 회담과 유럽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와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금리 인상 관련 노이즈, 또 옵션 만기일, 또 한 주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황 토크를 하기 전에 이승원 대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아직도 불안한 그리스 시장에 대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한번 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그리스 신용 등급을 B-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리스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쪽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녁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치게 되면 한국 시간 9일 새벽 2시입니다. 그래서 치프라스 총리가 의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3년 6개월간의 정책 구상에 대한 쪽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로존과 트로이카를 설득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쪽을 담겠다라는 얘기인데 11일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과연 설득이 가능할지 이것이 아마 다음 주에 가장 큰 핵심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고용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12개월 연속 20만 건 이상을 계속해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고용 동향에 대한 쪽도 매우 높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런 민간 고용 동향에 대한 쪽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틀란틱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과 함께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이슈들,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매수 언제부터 스타트가 재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옵션 만기 속에서 과연 이 코스피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토크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굵직굵직한 이슈가 또 많은데요. 이제 우리 나오신 분들한테 이와 관련된 내용의 전망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치 아픈 그리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유로존이 이제 그 수년 전에 또 재정 악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또 주말에 이제 미 증시가 그리스 이제 전반적인 문제가 좀 악화되면서 미 증시도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 때 어떤 국가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틀림없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시장은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내용은 수없이 나왔고 또 지금 그리스 그 치프라스 그 총리의 이런 당선 여부도 우리가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선반영돼서 그리스 문제가 틀림없이 이 지구촌 지금 증시에 약간 뇌관으로 작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높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정된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그리스 문제가 좀 더 불거지면서 주가의 낙폭이 좀 지나치게 좀 빠지게 된다라면 대략 그것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명 선배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앞서 명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 달부터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리스가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승현 대표가 앞서 브리핑을 한 대로 이번 주 11일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두 번째 12일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내관으로 가만 놔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그리스 문제가 바로 여기서 뭐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이고 우려 섞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잔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은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결국 우리한테도 크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인데 실제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금요일날 역의 환율 동향, 그러니까 원달러 역의 환율 동향이 무려 거의 9원 이상 또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월요일날 쪽,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브리핑한 것처럼 12개월 연속인가요? 20만 건 이상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올 이제 하반기로 이렇게 하반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참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기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도 계속 얘기 나온 게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사실은 근래에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이런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보다는 이 임금 관련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좋아져야지만 소비가 좀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 발표 내용을 본다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로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상치보다 좋았고 지난달에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0.2%로 나오면서 약간 뭐 쇼크였는데 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고용의 질적 개선. 그렇죠. 이게 양보다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연준에서도 질적인 측면들을 계속 뭐 언급을 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자금 시장의 동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뉴욕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어요? 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증권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즉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은 상존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우리나라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17일 금통위 얘기죠. 네, 금통위 얘기죠. 다음 달.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뭐 일단 얄런 의장이 일단 10일 날 그리고 12일 날 의회 출석에 대한 쪽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일 날 과연 이제 의회 출석에서 좀 더 이제 허키시한 발언을 하느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제조업 지수 그리고 뭐 고용 임금 상승률에 대한 쪽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재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매파적인 시각보다는 현재 시각을 갖다가 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경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유일하게 지금 독보적으로 회복이 되는 추세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 강세의 기조는 상당히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항상 시장에는 선반영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얘기한 게 이제 임금 인상 부분인데 이번에 임금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달러 인상의 시기가 조금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원화가 또 약세를 보이는 이런 기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시장이 사실 보면은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 시장 대비 굉장히 억눌려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그나마 그래도 빠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반 경직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변동성이 약간 높지만 그래도 체질이 좀 많이 좋아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그렇게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의 영향도 좀 제한적이다. 나쁜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지금 우리가 토크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어떤 이슈도 좀 다음 주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중국이 어제 무역 수지를 네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발표했죠. 근데 수입이 19.9%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그만큼 중국의 무역 수지에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춘절을 또 중국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불확영 흑자, 경상수지에 대한 쪽이 불확영 흑자에 대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19%나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수입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전후에서 혹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가능성 대한 없을까요? 기대감은 있죠. 그러나 당장은 다음 주에 우리 증시에서 뭐 소위 얘기하는 대중국 관련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이 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감, 미국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 이런 어떤 내용보다도 당장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이 뭐 첫 번째로 좀 불리한 어떤 여건을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지금 미국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뭐 소재주도 영향을 받지만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 중국 관련 소비재 업종 쪽에서도 결국은 이것도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요? 일단 소비재 쪽은 그래도 정책에 대한 방향이 사이클 자체가 소비 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호주의 금리 인하가 좀 나타나는 측면과 연결이 된다라면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에 대한 어떤 감소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좀 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뭐 한 주 한 주가 큰 이슈들이 많은데요. 이제 앞에서 그리스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 이제 미국 금리와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옵션 만기가 있는데 요즘에 선물 쪽에 워낙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쪽도 좀 전망을 좀 우리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사실 좀 답답한 게요. 외국인의 선물 매매 그 수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장중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하면은 뭐 그날은 뭐 당연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또 주말에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또 하반 경직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물론 선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물 부분에 약간 변화가 나타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서 1월 달에 외국인이 한 1조 수준의 거래소 시장에 순매도를 보였는데 작년 연말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을 고려하면 한 3조 이상 순매도를 보였어요. 근데 1월 달에 지금 첫 주 지나지 않았습니까? 첫 주 지났는데 지금 한 4천억인가 5천억 수준의 매수를 보이고 선물도 지난주에는 좀 많이 파는 모습을 갖다가 대량으로 파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또 이번 주에는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혹시 수급 구조가 좀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겠나. 또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만기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워낙에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도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월화수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는데 만약 외국인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은 약간 좀 과열기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의 모습은 조금 안정적인 이런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그럼 보입니다. 이번 외국인 선물 매매에서 특이한 동향, 이번 선물 매매 아주 특이하고 동향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7천 계약, 8천 계약 이상 들어올 때 보게 되면 미결제 약정에 대한 쪽을 동반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에 대한 쪽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며칠 전이었죠. 한 3일, 이틀 전이었죠. 목요일 날이죠.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거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액면은 2만 계약 이상의 선물 매수를 누적을 시키고 있는 외국인의 이 매수 포지션, 선물 매수 포지션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쪽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 만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변동성 요인이지 추세적인 요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는 받아들이기 않는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번 만기는 썩 그렇게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상방보다는 하방 쪽이 조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매년 초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네. 수급이 좀 불리했던 게 사실인데 네. 올해는 특이하게 이 비차익권의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그동안 좀 제법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지난주 쪽에서도 이 변동성, 증시의 변동을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출렁임이 없었잖아요. 이게 네네. 좀 이례적인데, 다른 야구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볼 때 역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죄송한 네. 얘기지만 네네. 만약에 이번 2월 옵션 만기에 뭐 또 대규모 청산이라든지 이런 또 우려감이 생길 그러니까요. 뭐 작년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에 2번 정도는 잘 이렇게 쌓아 놓다가 만기 달 한 번에 그냥 뭐 몇천 갑자기 원을 나왔었죠. 팔아버리는 예. 그런 경우가 하반기 때도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아주 그렇게 안심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한 뭐 그런 느낌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견뎌있기 때문에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또 만기에 청산하는 그런 물량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8천 계약의 매도가 어떠면은 좀 이렇게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 해보면 왜냐하면 2만 계약을 쌓아놨잖아요. 그럼 계속 이건 만기 때까지 2만 계약을 계속 쌓아가고 롤오버를 한다? 그건 어차피 단기 포지션이라고 본다라면 중장기 포지션이 아니라 그러면 만기를 겨냥해서 매도를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워낙 국내로. 많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면은 조금만 어디서 핀트가 어긋난다라면은 일정 계약 5천 개든 7천 개든 매도가 날 수 있고 그런 부터라면 만기 청산을 선택하고 있는 포지션의 해제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로 그리스 문제,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 옵션 만기,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요인들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일 것이냐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뭐 몇 가지를 놓고 뭐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뭐 말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죠. 그리스 문제는 이미 이제 식상한 문제이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스 사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주가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게 선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로 인한 조정이 약간 깊게 나온다라면은 항상 우리가 사회 현상도 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는 것이고 재무장관 회의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 문제로 인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략 기회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뭐 하도 변동폭이 심해서 그거는 좀 추이를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명 선배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좀 동의를 좀 하고요. 오히려 저는 국내 내부적인 요인이 다음 주 변동성 요인이라고 좀 보여져요. 여러 가지 뭐 중국 앞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뭐 이분법적인 논리로 뭐 거래소가 더 좋다. 코삭이 지금 신고가가 7년 만에 신고가니까 뭐 코삭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뭐 다음 주에 오히려 코삭의 그 성장주들의 실적이 다음 주에 많이 발표돼요. 그렇죠. 예. 컴투스, 게임빌, 뭐 데브 시스터즈 이 게임주들과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실적을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어떤 실적이 정말 주가를 합리화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거래소 쪽은 이제 실적이 마무리 국면, 대형주는 마무리 국면이고 이제 코스닥은 어떻게 본다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소는 이제 은행주 나오면 이제 거의 다 나왔다 끝난 보는 거죠. 거고 예. 코스닥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잔잔한 종목들이 이제 몇 종목 나왔지만 정말 시장에 그동안 시장에 그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니까 만약 걔네들이 안 좋으면 거래소로 매기가 갈 거고 걔네들이 좋으면 코스닥 쪽으로 더 매기가 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멘텀 투자의 대가 이승훈 대표 코스닥 저는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코스닥 실적에 대한 쪽은 몇몇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실적을 만족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봤었던 그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 그 실적을 이제 그 만족시키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림을 잘 그려주느냐에 대한 쪽이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컴투스가 20만 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넘버를 찍고 나서 게임 업종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아모레퍼스픽이 300만 원을 찍고 나서 이 화장품주가 한 차례 꺾일 가능성이 다음 주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화장품으로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쪽이 엔터미디어에 대한 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 후반부에 엔터미디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 봐서는 그 다음 이렇게 순환매에 대한 쪽을 노리는 투자에 대한 쪽이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슈 토크를 좀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좀 편안하게 잘 하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매일 출연하는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진행을 보고 있는 이승원 대표나 저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요.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증시, 이번 주 증시의 전망,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 또 지수에 대한 상단 하단에 대한 그 예상치를 총 집계해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통계적인 의미 정도로 일단 뭐 이상의 뭐 정확한 방향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참고하시는데 시황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은성 캐스터가 이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전 출연자의 주간 지수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총 9분의 의견을 모아 자체적으로 이번 주 지수 전망 평균, 즉 컨센서스를 도출해 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평균은 하단이 1935선에서 상단은 1976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장을 전망한 분들이 9명 중에 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상승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락은 2명, 보합은 2명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 평균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평균치가 594에서 상승은 617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마일벽 60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9명의 출연자 가운데 5명이 이번 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락이 2명, 보합이 2명으로 횡보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는데요. 이 9명의 출연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대외적인 이슈에 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 주간 증시에 대해서 저희 출연진들, 그러니까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글쎄 여기 지금 나오고 계신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욱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기 코스닥 시장은 이제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는 주식을 갖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 아마 실적에 따른 희비 교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워낙에 또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니까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은 만약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만약에 주가의 흐름이 이 장중의 고점에서 밀리는 이런 추세가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염려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성장주 맥락에서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실적 발표 즈음에는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경계감이 들어서 단기적인 대응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사실은 코스닥에 비해서 좀 저조하지만 사실 거래소의 업종 대표주, 화학주들 같은 경우 보면 저점 대비 3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닥의 100%도 중요하지만 거래소는 또 투자 규모가 또 큰 이런 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30% 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의 종목군들도 굉장히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고 다만 상대적으로 거래소에서는 지금 소외당한 주식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약간 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수밴드를 명성욱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거래소 시장이 이제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1985포인트까지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나. 상단을 그 정도 그렇죠. 보시고요. 예. 하단은? 그리고 하단은 뭐 하반 경직이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 정도. 또 코스닥 쪽도 코스닥은 이제 지금 604포인트 최근에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604포인트인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한 1% 수준 현 상태에서 그래서 한 10포인트 수준까지는 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수를 좀 낮게 보신 분들이 최윤지 파트너 1920포인트, 박세진 PB 1920포인트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래쪽 밴드입니다. 그다음에 상단 밴드로 가장 높게 보시는 분이 1985포인트 명성욱 대표
김동혁 부장 이렇게 두 분은 1985포인트 정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최강천 부장도 예.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 다음 주 코스피는 첫 번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다음 주에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의 옵션 만기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코스닥이 더 유리한 국면이다. 그리고 실적 그리스라도 발표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러나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상여금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뭐 3분기 대비해서 살짝 처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중국 소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희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고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가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양봉. 코스닥이 6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배만큼 더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네. 근데 600선이라는 전임 미답을 7년 만에 뚫어냈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위를 오른 종목보다는 6위를 오른 종목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3일 오른 종목이 조금 변수가 더 많이 있다라면 6일 오른 종목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는 다음 주도 일정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강천 부장께서는 그러면 거래소 쪽은 좀 하락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승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출연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명성욱 대표님은 좀 더 이 거래소 쪽의 비중을 예.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최강천 부장님께서는 여전히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이제 그런 논조를 해주셨는데 이승석 대표님께서 오늘은 솔로몬의 선택. 자, 어떤 의견에 동조를 하시겠습니까? 좀 큰 어려운 걸 저한테 시키시네요. 반을 자르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럴 땐 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거래소 쪽에 대외적 이벤트를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주초보단 주후반 갈수록 좀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래소 쪽은 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고 코스닥은 실적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죠. 10일 날 전후에서 코스닥 기업들, 그러니까 좀 대형 기업들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역시 그 전에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정말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꺾이는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차익 실현 빌미 때문에 코스닥은 주초는 강세, 주후반 가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처지지 않을까 보십니다. 자, 그렇게 보는 또 이승훈 대표도 저도 지금 동의하는데요. 그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전략 후강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준다라면 코스닥은 이제 전강 후약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그 해외 변수들, 중국 변수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두 시장에 대한 쪽이 엇갈리는 그런 행보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9명의 전문가, 저희 출연진 9명의 전문가가 서베이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증시에서 코스피의 지수 상단은 대략 1976포인트 정도가 상단 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617포인트 정도. 하단부는 594포인트 정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승, 양시장 모두 상승을 전망한 전문가들이 다소 많았고요. 거래소 쪽은 5명,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5명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한 주간 증시,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 그 전체적인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좀 많게 이렇게 현재 됐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항상 시장은 많이 오르면은 악재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리스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우리가 염려를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월 초 대비 지금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 그리고 또 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 동향,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또 해외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이번 주에 어떤 이슈 있는지, 또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위클리 글로벌 시황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이제 또 다우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금요일 날 시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우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7,824.29포인트에 끝이 났습니다. 60포인트가 내려갔고요. 0.34%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4,744.4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락을 했는데요. 0.43% 하락을 하면서 20.70포인트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도 0.34%가 하락을 했는데요. 2,055.47포인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고용지표, 특히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혹시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잘 올랐으니까 월요일, 목요일까지는 잘 올랐죠. 그러니까 쉬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외신의 더 대세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합니다. 1월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여파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뉴욕 증시가 최근 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월이 오자마자 이제 급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3.8%나 오르면서 최근 1년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 하나 살펴볼 텐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사상 최대치의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600억 3천 달러를 벌어달렸다 하는데 오히려 외신에서는 중국의 이 GDP 연간 목표 성장률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 자세하게 뜯어볼 텐데요. 제목을 보면은 중국의 수입이 나빴는데 이게 뭘 덮었느냐 하면 1월에 좀 우울한 트레이드 퍼포먼스를 덮어줬다라는 겁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무역 수지가 사상 최고치 60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나왔다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게 세세한 걸 볼 때 중국 수입이 19.9%나 하락을 합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수출이 3.3% 감소를 했고요. 수입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이 이만큼 떨어졌어도 수입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흑자를 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중국 경기가 1, 2월에 춘철도 있고 해서 좋지 않긴 하지만 이런 시클리컬한 팩터를 다 뜯어놓고 봤을 때도 이런 수입이나 수출 모두 실망스러운 숫자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24년 동안 가장 낮은 GDP 성장 페이스를 2014년에 발표를 했죠. 7.4%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어라운드 7 해서 한 7% 정도로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로이터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유가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과연 올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던 와중에 제목이 상당히 눈에 띄길래 클릭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These experts 하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과연 이 오일 프라이스가 어디로 헤딩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그 밑에 30달러와 200불, 배럴당 30불에서 200불 사이 어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뜻이 아닐까 해서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최근 17년간 가장 많이 오른 2주를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가격에 비하면 절반값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변동성은 최근에 엄청 심하고 이 forecast, 예상은 all over the pl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중구난방하고 들쭉날쭉하는데 골드만삭스의 헤드는 30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펙의 헤드는 200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불과 200불 사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프로 좀 보시면 예상이 그냥 그래프로 봐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50%대가 17%, 55불 대가 15%, 60불 대가 12%, 65불 대가 9%. 그러니까 45불에서 70불 사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합치면 90%고요. 나머지 10%는 이것도 아닌 거죠. 뭐 100불 넘어가는 뭐 오펙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골드만삭스처럼 30불처럼 되어 있는 45불 아래서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할 때 유가는 더 떨어질 건데 뭐 만약에 뭐 공급이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리바운드 해버리면 그때 다시 뭐 스카이로켓 그냥 급등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과연 누가 못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시기가 어떠냐라고 얘기만 하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흐릿해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에 더 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기사 마지막에 가장 명확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probably, 아마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건데 유가 관련된 예측이 많지만 예측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나오는 팩트들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번 주에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 살펴볼 텐데요. 월, 화요일에는 뭐 큰 게 없습니다. 근데 수요일에는 일본이 휴장을 하고요. 그럼 목요일에는 미국 원유 재고, 소매 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수출 가격, 수입물가 지수, 유로존의 4분기 GDP가 나오고요. 토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내일 또 만나보기로 하고요. 위클리 글로벌 시황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 코너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프로그램 했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좀 일요일 날 좀 새롭게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오는 전 출연진들이 종목들, 주간 관심 종목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시초가부터 금요일 날 종가까지 수익률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출연하는 그 해당 요일에 나와서 종목들을 자세히 리뷰하면서 철저한 AS,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의 그 변동에 따른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종목을 뭐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또 가장 주간에 수익이 좋았던 전문가는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출연을 하고 제일 좋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워스트 수익률도 한 명 나와가지고 본인 종목에 대한 그 소명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구성되죠.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목 코너 시작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본인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하고 또 겹치는 종목들도 있을 테니까 이 메모지 준비하시고 시청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또 새로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박영호 주식 아카데미의 박영호 대표, 와운의 최윤지 파트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하고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제 저희 출연진들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는지 우리 또 정윤선 캐스터가 브리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윤선 캐스터 나오시죠? 네, 10명의 출연자를 중심으로 이번 주 관심 종목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코스피가 4종목, 코스닥 6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성욱 대표가 차량용 LED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면서 LG 이노텍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나영욱 출연자가 기저효과와 함께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면서 삼성중공업을 제시해 주셨고요. 윤보원 출연자가 역시 4분기 실적 유일하게 좋게 통신주들 가운데서 발표를 했죠. LG U+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강천 출연자가 코스맥스 중국 춘절의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박세진 출연자가 셀트리온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강세장에서 바이오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램시마의 성장이 부각될 것이라면서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승석 출연자가 아미코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바이오주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승원 출연자가 뉴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말에 상장된 영화배급사 뉴 중국 진출이 기대된다. 코스닥의 이 순환매가 기대된다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까요? 네, 박영호 출연자가 인터파크를 제시해 주셨고요. 또 최윤지 파트너가 KSIN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핀테크 주도가 기대되는 가운데 핀테크 관련주로서 이 KSIN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김동엽 출연자가 모두 투어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행객 수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토크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이어갑니다. 네, 뭐 다양한 종목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겹치는 종목은 하나도 없네요. 자, 우리 이승원 대표가 네. 먼저 전체적인 그 출연자들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도 코스맥스가 포함되어 있는 걸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 자체가 코스닥 쪽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윤보은 과장님께서 그 계속해서 LG U+에 대해서 지금 주간, 주중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을 보고 계속해서 그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그 파트너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지금 그 보게 되면은 K사인이라는 종목 신규주인 것 같습니다. 이 신규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종목 리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매력, 왜 이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했는지 먼저 오늘 두 분 나오신 분들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호 대표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오늘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요.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인터파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파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마켓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인터파크 INT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들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터파크 INT라든지 아이맥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1분기부터는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월 달에 명절이 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명절이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온라인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명절 때도 온라인 구매 비율이 높은 실적이 좋아질 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4분기 실적 대비해서 1분기하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올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가 하락이 경기 호전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단기간에는 유가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어렵긴 하겠지만은 유가 하락이 전반적인 세계 경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반기 실적들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가전 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하면서 온라인 매장 판매량 때문에 도저히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6를 내보이면서 아마 전자결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페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온라인 결제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내주고 있고요. KG이니시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인터파크 자회사 중에서 엘로페이가 삼성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점점점 성장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전자결제와 그다음에 송금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가 시장에서 관심을 끌듯이 엘로페이도 앞으로 삼성 전자와 갤럭시 6하고 지금 믹스가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인터파크가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감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좋아진다는 걸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주가는 저평가 부분에서 고평가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평가보다 저평가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고평가로 올라가는 이러한 측면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다는 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인터파크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유 자체가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가 좋아져서 인터파크가 좋아진다라면 인터파크 INT를 더 오히려 먼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인터파크 INT 대신에 인터파크를 선택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인터파크 INT하고요. 인터파크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인터파크 INT가 인터파크에서 조금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거든요. 네. 높고 그다음에 인터파크 INT의 매출의 대부분이 인터파크에 반영이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이번에 엘로페이에 상당히 지금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 모멘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가야죠. 가야죠. 근데 인터파크 INT는 오히려 역직구 사이트에 대한 쪽도 인터파크 INT 쪽에 붙어 있고 티켓 쪽도 붙어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인터파크가 쇼핑 쪽에서는 사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게 되면 사실 이 온라인 트래픽에 대한 쇼핑 쪽에서 트래픽이 증가한 사이트가 어디냐면 11번가 그리고 또 CJ 오쇼핑이 이제 최근에 트래픽 증가에 따르면서 올라왔는데 인터파크는 오히려 그 트래픽이 쇼핑 트래픽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인터파크 INT가 그 티켓 쪽이나 아니면은 사실 인터파크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나시는 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티켓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뮤지컬을 본다든가 인터파크 INT를 통해서 대부분 인터파크 INT가 시장 점유율 7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쪽이 역직구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인 이슈로 본다면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인터파크가 옐로우페이 때문에 더 낫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당근이죠. 이제 홍당무를 왜 자꾸만. 좀 황당하네요. 질문은 길게 했는데 답은 짧게 나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파크를 박용호 대표는 이제 관심 정보 제시했고요. 우리 최윤지 파트너의 종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번 주죠? 이번 주가 주말이니까 카카오페이 혹시 광고 보셨나요? 네. 이번에 나온 거?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연 뭘로 결제를 좀 하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지문 결제로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보안주지만 사실 이제 지문 쪽으로 슈프리마를 좀 가지고 올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문인식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그때 이제 광고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게 이제 진짜 핀테크라는 게 점점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2014년 때도 그 금융 쪽으로 유출이 된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적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따라서 이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확산 그리고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 그 개인 정보에 관련된 보안? 부분이 좀 예. 보안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보안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종목명은 K사인입니다. 네, 이 K사인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분야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거의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K사인이고요. 지금 국내 점유율로 봤을 때도 K사인의 매출 구조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회사의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임직원이 90여 명인데 직원 1인당 매출액이 무려 3억 원 수준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배당 성향도 봤을 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게 20%의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장과 합병 비용 발생 때문에 이제 배당 성향을 40%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높게 가져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게다가 이제 공모 자금 유입 때문에 이제 현재 300억 원 중반의 현금성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신규 사업인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 접근 통제 솔루션 그리고 개인정보 뱅크도 의미 있는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신규 사업도 앞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의 어떤 단중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예. 데이터 보안 솔루션의 그 사업부에 대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1년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는 법제도화가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인정보 처리 기관에서도 2015년까지 자체 데이터베이스 내 존재하고 있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제 접근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기관하고 기업들하고 전부 다 이제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데이터 보안 솔루션의 공급이 이 K사인의 매출에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과 그리고 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 수혜와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 대비 30%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적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2011년부터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25% 내외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정책적인 수혜를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게다가 신규 사업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 절대적인 이 그 K사인의 흐름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회사 내용은 아주 자세히 잘 들었는데 혹시 최윤지 파트너가 그 회사 직원 아니죠? 아니에요. 워낙 뭐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K사인을 지금 보니까 FN 가이드 쪽에 들어가니까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나 기업 내용이 거의 나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네, 저도 이제 K증권사의 HTS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없더라고요. 예. 없어가지고 제가 그 실적을 최근 신규 상장주입니까? 아니면 뭐 KOTC에 있다가 뭐 진입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 쪽으로는 이제 조금 더 K사인 알아봐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증권사에서 지금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장할 때부터 이제 교부증권에서 커버리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오는 것은 이제 IM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이제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이 26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내년 매출이 한 3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한 70억 정도, 올해 이제 한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조금 더 네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2011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8.6%였고요. 2012년에는 26.3% 그리고 2014년에는 26.4%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영업이익률이 30.7%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더 긍정적인 실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K사인은 제가 좀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보안주 쪽을 보고 있는데 K사인은 사실 미스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다음 카카오페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쇼핑 쪽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터파크가 될까라는 퀘스천을 여기서 하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K사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실 이 핀테크 쪽으로 가면서 만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게 어차피 K사인이 하는 매출의 70%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DB 암호화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은행 쪽으로 사용이 된다라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이 한번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과 관련된 얘기는 없나요? 그쪽으로 관련된 이야기도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법 개정화가 시행되면서 금융 쪽에서의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암호화에 대한 부분하고 보안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한 1조 원 가량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 법 개정은 원래 2016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은 한 2018년까지 좀 늦춰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살짝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줄어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보안에 대한 관련주는 이제 이승원 씨도 말씀해 주셨듯이 좀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윤지 파트너가 아주 오늘 종목을 아주 상세하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신 아까 박영호 대표한테는 굉장히 냉정한 질문을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시는데 궁금한 그 게 얘기하려고 있어서. 했었어요. 네, 나도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어느 회사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K사인이요? 예, K사인이요. 예. 저도 지금 K사인을 봤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정말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암호화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종목 중에서 과연 그동안에 빚을 바라지 못했던 종목인데 더 갈까? 차트를 보니까 더 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이승원 대표도 관심 종목을 제시하셨으니까요. 본인이 가져온 종목에 대한 먼저 안 하시고 제가 브리핑을 먼저 할까요?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뉴를 좀 보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미디어 업종에서 이제 왜 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 왜 SM이 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짜리에서 1조가 됐을까라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출처를 찾았을 때 기업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영화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뉴 같은 경우는 화책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근데 이번 1월 달 중으로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중으로 해서 이 화책 미디어 그룹과의 조인트 벤처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출범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중국에서 들어가는 이제 국내 영화 같은 경우는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모멘텀에 대한 쪽도 살짝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기보 물량하고 그동안 이제 캐피탈 물량들, 신규 상장됐던 물량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는 다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지금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뉴에 대한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가 컴투스가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찍고 게임주 전반이 조정이 들어왔고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화장품이 아모레 퍼시픽이 300만 원을 찍고 화장품에 대한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코스닥에서 그 다음 타자로 이제 돌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엔터 미디어 쪽이 아닐까. 지난주 후반부에 펜엔터라든가 이런 기업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보고 하나 있습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3분기 실적이 적자인데 네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뉴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쪽이 약간 적자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터 업종이 항상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흥행산업이다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 실적이 좀 흥행산업에 담보가 대한 돼야 쪽을 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Y젠터나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파티 예.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작년 영업이익이 3억이었거든요. 상장되고 나서.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매출이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화 산업 쪽에서 유일하게 중국 쪽 매출에 대한 쪽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이 영화 산업 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네. 드디어 분위기가 아주 훅 들어오네. 좋네요. 저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야, 이승석 자, 대표님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 출연자분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종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명성욱 대표 LG이노텍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고요. 나용호 대표는 삼성중공업, 윤보은 과장 LGU+, 최강천 파트너 코스맥스. 자, 또 다음 종목 볼까요? 박세진 PB, 셀트리온, 저는 아미코젠, 그다음에 이승원 대표 뉴를 주셨고요. 또 이 두 분, 박용호 대표는 인터파크, 그리고 우리 최윤지 파트너는 K사인,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출연자들이 해당 요일 출연해가지고 관심 종목을 왜 그 종목을 또 제시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또 그 기간 중에 주가 변동에 대한 또 AS 이렇게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해당 요일들 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다른 출연자분들 종목 중에서 좀, 야, 이건 좀 매력 있다. 이건 좀 특이하다. 또 나도 관심 있었다는 종목이 좀 있나요? 저는 사실 그 LG이노텍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LG이노텍이 최근에 LED 업종에 대한 부진 때문에 뭐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은 2015년도부터는 LG이노텍이 그 LED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LED 그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그 프레시 뭐 이런 것들로 아마 다시 한번 그 실적이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이노텍을 저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LG이노텍이요. 네. 자, 최윤지 파트너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두 분의 종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인터파크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인터파크뿐만이 아니라 인터파크 INT 쪽으로 좀 더 저는 강하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충분히 어차피 동일한 같은 부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원 대표님의 그 뉴도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수급 측면하고 즉 지금 이제 거래량이 앞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을 좀 갭으로 띄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게다가 투신과 연기금 즉 기관 쪽으로의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아까 봤을 때 미디어 쪽에 대한 부분과 엔터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성장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일요일날 종목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일요일날 밤 수고해 주셨는데요. 박용호 아카데미의 박용호 대표, 와우넷 최윤지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날 이제 오늘 첫 방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가다듬고 개선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또 내일 밤에도 뵈야 되겠죠. 월요일 밤 12시 저희는 다시 찾아뵙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